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윤핵관의 핵심인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이 전격적인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시선은 김기현 대표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현재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직 사퇴 등 결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도, 의원회관 의원실에도, 서울 자택에도 김기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당초 예정됐던 당 지도부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대표 비서실장인 구작은 의원도 언론 접촉을 피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거취를 결정하기에 앞서 장고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 대표의 결단 시기도 앞당겨지는 모양새입니다. 분명한 본인에 대한 이 향후 방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동들이 지금 따라야 되는 거지 이거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다. 김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거취 결단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내에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로는 안 된다며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거나 사직생은 구성원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대표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예정됐던 정책의원총회도 취소했는데 정책 논의보다 김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 어떤 결단을 고심하고 있는 걸까요?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자리 연연 않겠다, 김기현의 고심. 김 대표는 그동안 사석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도 말했었죠. 하지만 김 대표 주변에선 등 떠밀리듯 대표직을 내려놓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어제 불출마 선언에서 나를 밟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달라고 했었죠.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자, 최근 수도권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번 주쯤이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앞에 놓여진 선택지, 과연 어떤 게 있고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어제 김기현 대표 앞에서 먼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장제원 의원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정말 드라마틱한 불출마 선언이었습니다. 나를 밟고 승리하라.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다라고 불과 며칠 전에도 예상한 사람 상당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대형 버스 92대 동원해서 세를 과시했고 혁신위를 향해서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만 하고 삽니다. 자, 그렇다면 장제원 의원 불출마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는 걸까? 자, 오늘자 한국일보 3면 보시겠습니다. 4,000명 새 과시는 희생의 밑그림이었나? 그러니까 일단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관심을 모은 뒤에 그렇다면 언제 마음을 굳혔을까? 윤 대통령이 그 원했던 혁신에 극적으로 호응을 했는데 언제 마음을 먹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혁신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 장 의원은 불출마를 시사했죠. 불출마를 통해서 당의 혁신을 가장 극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최 의원님, 네. 이 과정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버스 92대를 동원하고 그 지지자 4,200명과 함께 이제 그 권력자의 그
어떤 그 주문에 본인이 뭐 흔들리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 하는 걸 과시를 했죠. 예. 저는 그 과시했을 때부터 한국일보 얘기대로 밑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본인이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됐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시점을 택해서 불출마를 할 것인가. 그러려면 사실은 그냥 무력하게 그 어떤 뭐 권력자 쪽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럼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아직 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래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과시를 통해서 나는 힘은 있지만 예. 내 스스로 결단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과시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일보 표현대로 밑그림이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자의 쪽이 훨씬 더 많았다. 아니 훨씬 더 많죠. 아니 버틸려면 버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가진 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판단은 이미 혁신위가 저런 요구를 하기 전부터 아마 장제원 의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세과시는 이걸 하기 위한 일종의 전초전적 성격이라고 보는 거죠. 같은 당에 계시니까 이게 이제 다른 분들보다 또 와닿는 것도 다를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드라마틱한 사실은 장면이 머릿속에 이제 많이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산악회 그 모습 그다음에 또 교회에 가서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그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건 뭐지? 이렇게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렇죠. 장면이거든요. 예. 야, 윤핵관이 이제 대통령한테 반기드나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사실은 많이 놀라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또 불출마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건 뭐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된 일이죠. 왜냐 지금부터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요. 그 사실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어허. 뭐냐면 그 장제원 정도가 불출마면 장제원보다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불출마에 대한 압박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하, 장제원도 불출마했는데.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이 정도는 아니다. 이분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아니다. 라는 평가를 조금이다 받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출마 압박을 더 심하게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면 누가 불출마 압박을 받을 건지는 직접 얘기하시기는 곤란하니까 제가 이따가 한 분 한 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이 그럼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일단 뭐 시중에 하는 말로 묻고 따블로가처럼 이제 배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 같고 일설에 의하면 뭐 자기의 이제 부산시장 후보자 이런 것들이 좀 확정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아니고 어음을 받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안정적인 미래의 어떤 자리는 확보한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부산 지역 이게 PK 지역이 지금 그 엑스포 유치 실패로 상당히 동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의 뭐 선거를 좀 총괄한다든가 어쨌든 뭐 백의종군과 같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힌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장제원 의원이 마음먹은 게 2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됐다. 2년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한테 이제 부산 좀 떠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를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태경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물었대요. 예,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하의원도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이 국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식의 고민은 장제원 의원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불출마 카드를 결국은 지금 꺼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학교는 서울의 그 여의도고등학교 서울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구로의 출마를 그때부터 조금은 검토했었고 이 당이 위기에 처해있던 이 순간에 그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요하나에 밀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인요한이 쏘아 올린 공을 장제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재동,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재동으로 일컬어지는 3명이 있죠. 바로 화면 보시죠. 김기현의 김,
장제원의 제, 동, 권성동의 동입니다. 자, 장제원 의원은 이미 불출마 선언했고 나머지 두 사람 김기현은 고민 중이고 권성동은 말이 없습니다. 자, 일단 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결단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김기현 대표 거취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자 동아일보 1면 보시겠습니다. 당무 중단한 김기현 대표. 당무를 지금 어제부터 사실상 중단했어요. 어제 어디 봉사활동, 그 연탄 나눠주기 행사 간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안 보였습니다. 댁에도 안 계시고 지금 비서한테도 전화를 해도 지금 비서실장도 연락이 안 된대요.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지훈 기자, 아니 어제부터 안 보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 직전에 이렇게 말했던 김기현 대표 공개 일정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이틀째 잠행 중인데요. 이 국민의힘이 어제 김 대표의 일정에 대해서 통상 업무 이렇게만 공지를 했습니다. 예. 성동에 이제 자택이 있는데 서울 성동 자택에도 밤늦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당 대변인 등 당직자들도 김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허. 이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총선 불출마 또는 당대표직 사퇴 이 카드를 놓고 고심 중이고 이르면 오늘 거취에 대해서 표명할 수도 있다. 원래는 이제 내일 최고위가 있는데요. 하루 전인 오늘 먼저 나서서 거취에 대한 입장 발표를 서둘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입장 발표하고 내일 마지막 최고위 하고. 자, 김기현 대표의 잠행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이제 대표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이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결정을 했다면, 이제 장제원 의원보다 먼저 결정을 했다면 둘 중에 하나만 했어도 충분히 저는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타석에 들었었다면 대표직을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그냥 울산 선거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불출마한다. 그러나 총선까지는 내가 내 책임물을 다하겠다.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땐 그랬는데. 장제원 의원이 먼저 선수를 치고, 아하. 그다음에 본인이 장고에 들어가는 이런 모양새를 거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내놓고서도 아마 평가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일찌감치 저걸 막았어야 했는데 그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훨씬 더 본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거죠. 아하. 지금은 대표직도 내려놓고 불출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둘 중에 한 가지만 한다. 그러면 또 나머지 하나도 내놔라.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래저래 저는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자꾸 늦어지면서 이제 장제원 의원한테 일종의 선수를 빼앗긴 것이죠. 본인이 내려놓는 거에 또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판단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잃게 생겼고, 그다음에 다 내놔도 또 별로 평가를 못 받게 생겼다. 이제 전형적으로 일반 유권자 입장 또는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밀려서 2단계까지 왔구나 하는 평가를 받게 돼서 그 정치적으로 보면 큰 실패를 겪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기했다 현재까지는. 네, 실기죠. 좀 여러 차례 실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앞에서 안타가 필요할 때 아무도 안타 안 치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이 3루타 쳤으면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이 2루타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홈런 정도는 쳐야 된다. 당대표한테는 지금 이런 압박이라는 건데, 그런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쉬웠나요? 당대표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울산에서 그렇게 오래 정치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본인도 시간을 달라고 했지 안 한다고는 또 안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서 저도 이제 목동에서 계속 다녀보면요. 예. 그 당원들도 만나죠. 그다음에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만나잖아요. 굉장히 많으세요. 그걸 단순히 보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사실 이번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좀 안정되게 가기를 원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니까요. 내년 총선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입장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지는 거예요. 수도권은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바닥 민심이 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좀 내려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어허. 우리 당원 카톡방에서도 그게 계속 지금 날아다니는 그런 어허.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김기현 대표가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을 다 지지했던 분들이 예. 그 당 대표로 그랬던 분들이 지금 이제 그만 내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걸 견딜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가 버티기가 좀 어려워지는 국면이 아니냐. 잠깐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최병묵 의원님께서는 뭐 언론인이시니까 양측 얘기 좀 아픈 얘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미경 의원께서도 현장에 내가 가보니까 그렇지 않다. 현장 목소리가 그렇다. 지금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유권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죠. 김병민 최고위원 바로 최고위 회의 같이 하는 자리에서 옆에 자리에 있는 분도 이제 좀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시원하게 얘기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지금 의원도 지금 본인은 이제 수도권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왔죠. 이분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 불출마는 사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뭐 불출마를 하는 것이 수도권 선거에 뭐 별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여간 대표적 사퇴가 급선무다. 그렇죠. 그래서 좀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딱 대표 한 사람을 바꾸면 됩니다. 자, 김두수 소장님, 지금 김기현 대표 만약에 이 방송 보면 왜들 저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리고 뭐 이 용산 만찬 이런 가운데서 사실 12월 이 국회의 예산과 쌍특검 이런 거 마무리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상당한 그 대통령부터 신임을 받아서 체제를 정비하는 그리고 이제 혁신위도 어느 정도 어쨌든 마무리를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1월 정도의 본격적인 이제 공간위를 띄우고 뭐 이런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의회에 그냥 일격을 맞아가지고 이 문제의 핵심 즉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라든지 총선 참패할 가능성의 이런 어떤 분위기에 올라가는 점이 사실 김기현 대표한테도 있다고 하지만 국민 다수의 생각은 대통령의 국정 이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이 원인 바로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을 정비하고 좀 새롭게 해서 출발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냥 일격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당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반전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장고에 들어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요. 국민의힘의 일부 또 초선 의원들이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른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를 지금 옹호하고 있대요. 어떤 의원들입니까? 이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인데요. 그 김 대표의 거취 문제를 압박하고 있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서 의원들이 이제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 또 좀비 정당이라는 망언까지 해가면서 당을 흔들려고 하는 자가 진짜 엑스맨이다. 뭐 이런 원색적인 얘기를 했고 또 뭐 자살 특공대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강민국, 전봉민, 최춘식 의원 등 이 대부분이 초선 의원들이었고요. 김기현 대표 이른바 사수에 나서면서 당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초선 의원들의 뭐 이런 목소리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그동안 김기현 대표와 인간적으로 끈끈하게 이제 서로 좀 같이 함께 했고 이랬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카톡방이니까요. 그게 뭐 외부에 대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물론 그 카톡방에 있는 얘기들이 밖으로 다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외부에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과정인데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사실 지금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히 국회의원 한두 명의 목소리가 이걸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닥 민심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를 국회의원들 초선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거죠. 초선들이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해도 그게 이제 지나가고 이 바닥 민심, 국민들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국회의원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선 의원들이라는 또 특징이 있을까요? 뭔가 기시감이 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감. 나 이런 거에서 한번 봤는데 그게 언제였느냐? 지난 1월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그때 초선 의원 50명이 뭐 연판장 놀렸습니다. 그때 나경원 전 의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오니까 아니 나경원 왜 당대표 나오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김기현 체제 됐습니다만 그때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똑같은 현상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른바 권력이 있는 쪽에 이제 자꾸 옹호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시에도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이 이제 대표에 나오려고 하니까 그걸 주저앉히는 과정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직을 해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경원 전 의원이 이게 대통령의 본인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그게 뭐 대통령한테 사과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결국 용산의 뜻이 나경원 전 의원은 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아마 그걸 어떤 식으로든 저는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용산의 전의부대 역할을 했던 거죠. 초선 의원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현실 정치권에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의지 뭐 이런 게 이제 숫자상으로는 뭐 초선 의원이나 다선 의원이나 뭐 사실상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 정치적 무게 이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도 사실은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한다면 저런 데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여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야당에도 있다. 야당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민주당의 뭐 일부 초선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 목소리가 뭐 철험해도 그렇고요. 자, 김기현 대표에 이어서 거취가 주목되는 사람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어제 그 발표되자마자 기자들이 막 그 방 앞에까지 갔대요. 의원회관. 근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불출마 결단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 권성동 의원은 요즘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윤핵관에서 이미 벗어났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도 했다 그러고 그게 또 제 측근이 뭐 앞으로 빼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 그러고요. 또 뭐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지난 그 강릉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또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최악의 경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은 어쨌든 과거 윤핵관으로 불렸기 때문에 현재 발언을 해서 뭔가 동티를 나게 해서 뭔가 당내 분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할 말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자, 지금 뭐 권성동 의원뿐만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친윤이라고 언론에서 분류를 했을 때는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 총선 승리 목표를 위해서는 좀 희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또 요즘에는 나 윤핵관 아니었는데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권성동, 윤한홍 그리고 이철규 의원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분들을 향한 목소리가 조금 슬슬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친윤계 핵심 인사들로 꼽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에 잇따라서 똑같이 이제 선당후사에 나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기자들도 많이 찾아갔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지금 장제원 의원조차도 원래는 이제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수 있을 거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에 특히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친윤계가 아니고 나는 그냥 벗어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소속 출마까지 또 염두에 뒀던 터라서 이제 이분들이 과연 장제원 의원 2년 전부터 고심했던 장제원 의원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래서 이 기자회견 직후에 윤한홍 의원과 둘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1시간가량이나 대화를 나눴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차피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사무총장인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도 물러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될 건데 그 거취를 결정하게 되기 직전에 본인의 출마 문제, 지역구 문제까지도 결론을 내리고 명예롭게 퇴진을 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도미노 있지 않습니까? 도미노가 이렇게 쫙 블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블록이 강하게 버티면 뒤에 있는 블록들도 그냥 서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블록을 누군가 탁 해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주르륵 합니다. 정치인은 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고. 자,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인요한혁신위원회가 얘기한 게 그러니까 친년, 지도부, 뭐 이제 영남 중진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다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한다고 그러면 이른바 소는 누가 키워? 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영남권과 중부권, 수도권 이 위상이 다 다릅니다. 아하. 각각의 지역구 사정도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불출마한다고 하면 강원도 강릉에서 혹시 민주당한테 어부지리를 안기게 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오호. 그렇죠? 그러니까 사정이 다 달라요. 더군다나 권성동 의원은 장제원 의원과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장제원 의원이 뭐 여전히 거의 정권의 2인자처럼 그 활동하고 역할을 했던 거와 다르게 권성동 의원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상황이지. 그럼 저 사람들 다 빼면 그럼 누가 빼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그 교통 정리를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별로 안 보인다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걱정거리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영남은 어차피 이분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다른 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거기도 전통적인 그 여권 지지층 성향은 있습니다만 권성동이 빠지면 그럼 다른 사람이 되느냐? 그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한번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또 경쟁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떠오를 때 이제 강릉 외갓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으로서 내부를 챙기고 또 바깥은 권성동 의원이 챙겼다라고 역할 분담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사정이 바뀌면서 본인 스스로 약간 윤핵관이라는 지위 이런 걸 내려놓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이런 뭐 불출마 사태 이런 부분에 권성동 본인은 피해가고 싶은 거일 거고요. 예. 또 국민의힘 입장에 와서도 뭐 강릉에 대한 나중에 공천이 결국 어떻게 될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장 윤핵관 전체로 불똥이 옮겨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또 여기서도 지금 뭐 물러나라, 여기서도 불출마라, 여기서도 험지 출마라 이런 얘기 듣는 분들 요즘에 이름 거론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으신 분들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선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이 알을 깨는 아픔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요구했던 불출마, 험지 출마가 아니라 이른바 여당의 강세 지역구라고 하는 쉬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저도 가겠습니다. 몰리고 있는 곳이 있대요. 그것도 누가? 이 정권에서 경쟁력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 정작 총선 다가오니까 편한 길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선거구 얘기입니까? 경기 성남 분당 을인데요. 지금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이죠. 여기에 국민의힘 지금 잠재적 후보가 3명이나 몰려 있는데 예.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랑 이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또 어허.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3명입니다. 어허. 이 논란이 된 게 이제 이영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면서 촉발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세 사람이 이 지역구에 나온다 이런 얘기는 잠재적으로 있었는데 이영 장관이 어제 SNS에다가 내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예고하는 아직 현직 장관 신분인데 출마를 사실상 예고하듯 얘기를 하면서 예. 서초 을이냐 성남 분당 을이냐 뭐 모르겠다 아직은 그 둘 중에 뭘 할진 모르겠지만 서초냐 분당이냐 지금 예. 고민 중이다. 그러면서 본인 표현으로는 꽃길을 걷기엔 미리 잡아놓은 업무 리스트가 아직 많기 때문에 좀 있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이 지역구가 꽃길이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적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홍준표 이제 전 대표와 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본인 출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국민의힘 텃밭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표명을 한 건데 예. 장관 신분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라는 논란과 함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내각을 맡아서
역할을 했던 공직자로 최근까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구를 골라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논란이 일면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도 이 SNS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영 장관이 지금 의원이에요. 근데 의원이었나? 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비례로 또 국회에 또 입성을 했었죠. 근데 지금 장관도 되고 이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분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도 궁금합니다. 그 비례대표도 사실은 당에서 엄청난 큰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장관도 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의 뭐 서초 갈지 분당 갈지. 예, 그러면 진짜 그거는 뭐 말씀을 뭐 더 드릴 저기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천심사위원 이제 앞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이제 누군가가 되시고 할 텐데 그분들의 목표는 내년 총선 승리, 국민의힘 이걸 보고 아무래도 판을 짤 텐데 과연 저렇게 하면 저게 가능한 일인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최병묵 의원께서 저한테 발언권 달라고 계속 지금 꼭 한마디 하신 아니 그게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그 아주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럼 누구는 무 뿌리 씹고 누구는 인삼 뿌리 씹느냐 이거 얘기거든요. 저게. 누구는 무 심고 누구는 인삼 심느냐. 무 뿌리만 계속 씹고 누구는 그러니까 어려운 데 가서 무만 씹어대고 누구는 인삼만 씹냐. 누구는 인삼만 씹어대냐 이게 그 기자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우스갯소리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영 그 장관은 계속해서 그 인삼만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는 누가 먹느냐 이거 문제. 무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해줘야 되느냐. 교통 정리는 당연히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지도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은 민주당 김병우 의원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병우 의원을 꺾을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 다 꺾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세 사람 중에 아니면 세 사람은 다 다른데 배치하고서도 다른 사람이 와서도 김병우 의원은 충분히 꺾을 수 있다. 이러면 다른 사람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뭐 윤석열 정부의 혜택도 받았지만 그 외에 또 워낙 뭐 명망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배치해도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통 정리를 하는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런 현상이 있는 거죠. 아니 누구나 뭐 쉽게 당선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치인은 본인의 부고가 아닌 이상 언론에 나오는 게 좋고 예. 그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선점의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되고 그것이 계속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노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한 번은 점 찍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찌됐든 지금 당 분위기를 흐트러진 당 분위기를 누군가는 살려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 얘기까지는 했고 이제 다음 총선에서 간판은 누가 될 것이냐. 그 간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바로 비대위원장. 잠깐만, 이건 미리 말씀드릴 것 같아요. 비대위라는 거는 지금 당 대표가 물러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만 좀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 비대위 체제로 가면 그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에 누가 거론되느냐 이분입니다. 저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1년 반 내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이고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검토되고 있다. 예, 지금 이게 김기현 대표가 이르면 이제 오늘 사퇴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러면 당장 비대위를 누가 이끌 것이냐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당내에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의 뜻은 결국에는 본인의 지역구를 챙기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조금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틈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여권 인사 가운데 한 명이 한동훈 장관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한 장관이 총선에서 어쨌든 본인이 자신이 출마를 하든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든 전면에 나설 거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비대위 카드가 일찌감치 나오게 된다면 한 장관을 얼굴로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다만 이제 너무 이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같은 검사 출신 두 명이 당과 당정을 지휘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 아니냐 사실상 이런 논란들도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내부적으로는 고심 중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검사 출신인데 또 지금 비대위도 검사 출신이다. 이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톱은 어떨까요? 투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플러스 원희룡. 한동훈과 원희룡의 투톱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비대위원장이냐 공동선대위원장이냐. 비대위와 선대위는 다릅니다. 그렇죠?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당을 구원할 구원투수가 누구냐 이걸 뽑는 거고요. 예. 선대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출마해서 뭐 선대위를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대위에 상임선대위원장 별도로 있고 자기는 그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만 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저는 공동선대위원장 어느 지역에 출마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한 건데 저는 지금 그 일부 기사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과연 얼마나 정밀한 취재의 결과인지 의문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 설리겠다. 아니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의 정치력은 전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일종의 비상장 주식이라고 봐요. 비상장 주식 상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죠? 왜 따상이라고 하죠? 뭐 막 2배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정치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요? 글쎄 저희는 그런 경험이 하여튼 적어도 경험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다. 다만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검증된 인물이죠. 뭐 국회의원도 3번 하고 뭐 장관도 하고 뭐 지사도 2번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지만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찌 보면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기 어려운 물론 한동훈 장관이 잘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검증되지 않은 비대위원장을 지금 총선 이제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3개월 며칠 남은 이 시점에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자,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장관님 역할론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늘 행보를 장관님의 여당 신고식이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뭐 총선 일정을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 두 사람이 내년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할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게임 체인저는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과연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우리 당이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옆에서 최병묵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비대위원장하고 이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은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예. 저는 뭐 투톱으로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을 하는 건 찬성입니다. 근데 이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도 다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우리 당으로선 보호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활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카드예요. 근데 비대위원장 자리를 딱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을 보호할 방법이 거의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통령도 보호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좀 국힘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당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과 그다음에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이 좀 안정되고 이 정치를 아는 분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딱 앉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을 앞에 내세워서 이 선거를 치르게 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이 선거 즉 정치의 무경험자가 4년 전에 국민의힘 계열의 당을 맡아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했다가 어쨌든 총선 결과는 참패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쉽지는 않다. 그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총선은 어차피 좀 해고적 투표를 해서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선거의 어떤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과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과 지금 또 최근에 뭐 방통위원장까지 검사가 하고 있어서 정말 이 정권은 검사 왕국으로 가는구나 하라고 하는 야권의 비판 여기까지 이제 다 젊어지려면 그런 가감한 기용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입니다. 장지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떨까요? 민주당에서는 또 한 번 허를 찔린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에서 이런 목소리 많은데요. 조응천 의원,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장제원 의원이 SNS에 아버지 뭐 이제 저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대 돌풍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예. 한순간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 정치란 것이. 예. 저는 큰일 났다.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이제 극적인 효과가 실제로 뭐 나는 것 같고 우리도 쇄신해야 되는데 우리도 인적 카드 뭔가 불출마할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도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불출마할 사람이 있을까?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사면부터 보시죠. 장제원 불출마에 허를 찔린 민주당. 혁신 경쟁이 급한데 점점점. 자, 서로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여당 때리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이렇습니다. 장제원의 불출마를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 빈자리에 결국은 검사들 오는 거 아니냐? 빈자리에 결국은 다른 윤핵관 오는 것 아니냐? 윤핵관, 윤핵검 앉힐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은 좀 깎아내리려는 듯한 분위기인데 민주당의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저런 입장일 수밖에 없겠죠. 무섭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4년 전 총선도 사실 지도부로서 이제 치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려 봤는데요. 예. 결국 총선에 이기려면 국민들이 혁신하고 있다. 그래도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정당이 이겨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자잘하게 여러 가지가 이제 어떤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장제원 의원이 어찌 됐든 뭐 여러 평가가 있든 간에 아무튼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일단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했네 뭐 이런 느낌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혁신의 바람이 이제부터 불 거라는 기대감이. 이거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기대감이라는 게. 기대감이 이제 막 있어져요. 그럼 언론도 약간 다음은 누구지? 다음은 누구지?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흥분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국민들도 방송을 보면서 그 흥분이 전염이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싸움이. 예. 그러면 지금 일단은 장제원 의원이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그런 물꼬를 트면서 얘기한 거예요. 나를 밟고 이겨달라. 그 표현이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 저는 장제원 의원의 어저께 그 문건 있잖아요. 본인이 나와서 하는 그 워딩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혁신의 이 바람이요. 이걸 국민의힘이 계속 받아서 저는 그 들불처럼 번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민주당도 뭐 싸움 안 해봤겠습니까? 선거 안 치러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람을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깎아내려야 되고 이 들불처럼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론전을 계속 아마 피게 될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뭐 새로운 룰 발표하는 거 보면 당원 권리 강화시키고 이른바 개딸들 권리 강화시키고 그리고 뭐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 평가할 때
이거 뭐 점수 확 더 낮추고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 좀 도입하고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조금은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내부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민주당 내부가. 그러니까 당장 비명계는 이걸 가지고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지원 기자, 민주당의 진짜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 기자가 이렇게 쭉 보니면. 실제로 이제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 카드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위기 의식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혁신 동력을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느 곳에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당내 고민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하고 뭐 작년 불출마도 예견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다. 부산 엑스포 실패하면서 부산 민심이 이렇게 확 떨어진 측면에서 부산 의원이 불출마하는 게 뭐가 이렇게 새로운 일이냐,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뭐 이렇게 비관을 하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위기론이 분명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5손가락 정도밖에 꼽히지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뭐 의장했던 박병석 의원과 의장하고 있는 박병석 의원과 했던 박병석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있고요. 또 오영환, 강민정 이런 초선 의원들에다가 오늘 또 홍성국 의원이라고 원내에서 역할을 했던 초선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에서 어쨌든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중진급 이상의 인물들의 험지 출마 내지는 선당 후사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친명계에서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럼 역할을 했던, 내각에서 역할을 했던 중진계, 그러니까 비명계 중진 이상의 의원들이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아, 문재인 정부 때 역할했던 분이. 네, 그리고 또 비명계에서는 대표가 먼저 거취를 결정해야 의원들이 또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대표에게 또 공을 돌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내부적으로 계파 간의 이 험지 출마나 그러니까 뭐 선당후사 정신을 놓고서 또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교통정리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어찌됐든 장제원 불출마까지 나오니까 그럼 우리 민주당은 누가 하실 건데요? 아, 뭐 대표가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비명계들부터 빨리. 아니죠. 그쪽이 지난번에 뭐 문재인 정부 때 다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아무도 지금 나서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보면 지금의 여당은 약간 백화점 오너 같은 그 질서 체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뭐 인적 물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일사불란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야당인 민주당 계열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전통시장의 상가연합회 성격을 좀 띠고 있었습니다. 각자. 끊임없이 좀 계파적 연합을 해서 계속 통합을 해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당은 또 이 여야가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점점점 야당도 이렇게 상가연합회적 성격에서 좀 1인 정당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 아주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 이재명계와 혁신을 보여라. 대표부터 우선. 그리고 대표가 예를 들면 성남을 벗어나서 가장 쉬운 자리로 갔으니 거기서부터 험지 출마라든지 대표가 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이렇게 난간 좀 돌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정당은 그런데 이게 이제 혁신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국민들의 민생과 연결된 정책의 구체적 디테일한 부분, 이런 비전 가치를 개선해야 되는데 인적 이런 세신으로만 접근하면 암만 해도 야당이 좀 불리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찌됐든 친명계와 비명계는 서로 비방전까지 펼치고 있죠.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자 평소에 조용하던 김민석 의원이 사쿠라라고 했잖아요. 사쿠라. 이러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사쿠라 얘기를 한 김민석 의원의 과거 전력까지 재소환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에는 노무현과 함께 하겠다더니 갑자기 정몽준한테 갔던. 그래서 여기서 등장합니다. 새가 등장합니다. 그때 철새, 뭐 김민새, 뭐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근데 16년 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추미애 대표 쪽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지금 완전 친명 전사가 돼 있어요. 그런 분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동료 의원, 또 당의 원로를 향해 가지고 이 비난하고 저격한다. 과연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셀프 디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김민석 의원이 한다는 건 매우 웃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민주당 아니면은 전부 다 사쿠라다라는 식의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게 김민석 의원 같은 86들의 결정적인 저는 한계라고 보고요. 오히려
현재 권력과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권력과 야합하는 본인의 모습이 사쿠라인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야, 사쿠라 하니까 김민세까지 나왔어요. 지금 일제히 반발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김민석 의원의 또 정치 이력을 보면 그게 더 구체적으로 왜 김민세라고 하는지가 조금 드러나는데, 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에다가 이제 전국 대학생 연합회 의장까지 맡았던 이 대표적인 586 운동권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DJ계, 김대중계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 2002년에 노무현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하거든요. DJ의 아들이 민주당을 탈당한 거예요, 그때. 예, 그러고선 정몽준 캠프였죠. 국민통합 21로 당적을 옮깁니다. 그러다 2003년에 새천년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한 전력이 있는데, 그러고서 한동안 정치 활동을 못 하다가 2020년 18년 만에 원내에 다시 복귀를 했고요. 당시 이제 추미애 대표 있을 때 비서실장 역할을 맡고 추미애 당대표 지근거리에서 추미애 대표 이제 의중을 얘기하는 의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면서 사실은 김민석 의원이 친명계 의원이다 이렇게 분류받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스스로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이 대표가 하지 못하는 말, 가려운 부분을 사실상 앞장서서 긁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칭 타칭 비명계나 뭐 당내 의원들로부터 친명계다 이런 분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 셀프 디스냐, 별명이 김민세다. 지금 손가락 보여주세요, 손가락. 야.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윤영찬 의원도 마찬가지로 김민세 오명 쓰고 10년 넘게 정치 낭인 생활을 한 사람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런 내로남불로는 민심을 얻지 못한다. 이원욱 의원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586 그 자체가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홍천 의원 셀프 디스냐, 별명이 김민세 아니냐, 윤영찬 김민세 오명 쓰고 10년 넘게 정치 낭인 생활하더니 이제 와서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는 거냐,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김민석 의원도 얘기 전해드리죠. 김민석 의원,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심판은 민주당의 절대 과제입니다. 이 전선을 흔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이적 행위입니다. 20년 전에 저를 비판하며 오늘의 이낙연을 옹호하는 것은 위선이자 모순이며 전혀 동의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을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듭니까? 내일도 신당 얘기를 할 거면 오늘 당장 나가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그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석 분석해 주십시오. 자기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이런저런 타협점을 찾아서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 지역구가 불안해지는 거죠. 왜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의 그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 신경민 전 의원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신경민 전 의원의 여의도 그 지역구를 본인이 빼앗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민주당 내에서 또 지분을 갖는다면 아마 본인이 지역구를 내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도 그 작용을 했다. 위기감이 저는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전 자기 정치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의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저런 식으로 이낙연 전 대표, 이제 그 이른바 자기 지역구 문제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 당원들한테도 별로 아마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계인 신경민 전 의원이 원래 있던 여의도 영등포.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그 지역구를 챙겨야 된다면 챙겨야 될 사람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신경민 전 의원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불안하죠. 아니,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저걸 보면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면 신경민 전 의원과 차라리 경선을 하자는 모습으로 계속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그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바닥까지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좋습니다. 그 효용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너무 지겹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송영길 전 의원하고 김민석 지금 의원은 거의 세트로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물욕이 없다.
뭐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그 송영길 전 대표한테 얘기하신 분이 김민석 의원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좀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정치를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개인적인 동기가 좀 작동한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 어쨌든 이 분당을 막는 것이 총선 승리의 1번 과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저런 움직임이나 어떤 발언을 좀 더 포용하고 대화해서 민주당 내에 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리하고요. 거기다가 한 80년대까지 썼던 사쿠라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이제 구태적 표현인데 예. 젊은 사람은 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을 배신하는 사람, 적과 야합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긴 쓴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너무 지나친 좀 오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김민석이 나섰지만 김민석의 공격은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은 결국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요, 이낙연 전 대표 만날 생각이 없어요. 지난번에 뭐 막걸리 몇 잔 마시고 그냥 끄세요. 그리고 나서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다른 분들입니다. 한국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정세균, 김부겸부터 만난다.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 지금 막 불거지자 이런 균열 조짐 보이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 최지원 기자, 이 부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요즘 정세균 대표 전 총리,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를 지금 막 만나려고 한다고요? 예, 실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대표실에서 이 두 사람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이번 주에 만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말에 이제 또 해외 출장 일정이 있다고 해서 뭐 이번 주에 만날지 아니면은 국외를 다녀온 이후에 만날지 이건 좀 시기를 보는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일정은 잡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하. 뭐 잡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건데 과거 같으면 이제 이 대표 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급하게라도 약속을 잡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것이 아예 그러니까 빈손으로 만나는 건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대표실에서도 하거든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원래 뭔가 이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만난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표 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도 안 만날래. 예, 나 역시 이제 빈손해동 더 이상 안 되고, 근데 들어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약간 응석바지식 만남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비교적 노골적으로 하거든요. 응석바지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아니, 뭐 그런 단어를 아주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비슷하게? 쓰지 않았지만 거의 예. 그런 취지로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심정적으로 이 대표 쪽과 연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나서서 다시 이 전 대표를 고립화시키고 사실상 갈라치기 하는 모습을 비추는 게 이 전 대표가 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또 한 번 마음먹게 해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전 대표가 신당을 꾸리는데 비명계나 다른 현역 의원들이 당에서 이탈해서 도와줄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 남아 있는 건데 이 전 대표가 과거 이제 이상면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진작에 이제 탈당, 나가서 신당을 만드는 거를 미국에서 오자마자부터 고민을 했는데 당내 의원들이 좀 더 기다려보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비명계 의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서 더 머뭇거린 측면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내에 있는 현역 의원들의 추진 동력도 맞듣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이 전 대표로서는 현재 가장 큰 고민일 걸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당 출입할 때였는데 그때 막 정세균 장관, 뭐 이런 분들, 이낙연, 뭐 의원, 뭐 이렇게 잘 나갈 때 이재명 전 대표를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봤습니다. 그때 뭐 하셨냐면 부대변인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나와서 논평 잠깐 쓰고 기자들이 밥 먹자고 해도 뭐 한두 명 정도 나갈까 말까. 자, 언제 때 이재명인데 지금 민주당을 이렇게 흔들어 놨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정세균, 뭐 김부겸, 이낙연 이런 분들을 마음을 잡지 않고서는 이재명이 계속 갈 수 없다. 이 위기의식은 가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통의 민주당의 노선이라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가는 문제인데 이 문제 왜 이런 종리분들이 나섰냐 하면요. 지금까지의 국민과 약속했던 선거법 체제 그러니까 연동형을 통해서 좀 더 연합정치 다당제적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과 이것이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이것이 본인한테 좀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걸 백립형으로 국민의힘과 뭔가 야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낸 거거든요. 세 분이 다. 그러니까 만나는 건데 사실은 만남의 문제보다 내용, 즉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전통 노선을 지키겠다. 그리고 국민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 해소될 일인데 그 문제를 안 던지고 이낙연 전 대표이자 총리 부분을 좀 분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짚고 넘어가죠. 내년 총선 출마설 제기되고 있는데 와, 이분이 우리 국내 언론이 아닌 북한 노동신문에 등장합니다. 북한 노동신문. 누굴까요? 최 기자, 저 추미애 전 장관 아니에요? 추미애 전 장관?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북한 노동신문에 등장한 모습입니다. 아니, 무슨 기사인데요? 예, 반미 반전투쟁 전개 제68자 촛불 대행진 진행 이런 제목의 이제 6단 크기 기사를 6면을 실었는데요. 네. 그 6면 노동신문 지면에 가장 크게 나온 사진이 저 추미애 장관 모습이었습니다. 와. 이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 비판 퇴진 운동 그 시위에 나섰던 모습이 이제 사진으로 담긴 건데 지난 9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부근에서 열렸던 촛불 시위 현장 사진입니다. 12당 중에 하나로 추 전 장관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 전 장관이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 이렇게 적힌 팻말을 머리 위로 저렇게 들어 보이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북한 체제 선전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 남측의 정치권 인사 모습이 담긴 사진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커 보이는데 역으로는 이제 남한에서는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신문 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시사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역으로? 역작용을 낳을 설마, 수 있는 예. 것도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은 이런 사회다를 상징한다? 네. 설마 노동신문에 어디 김정은 보고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신문이 아니라 북한 노동신문에 등장을 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제가 이런 그냥 파뜩 드는 느낌은요. 저것만 딱 보면 아니 북한의 그 노동당하고 추미애 전 장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라는 느낌이 그냥 일단 들어요. 이거는 예.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치 북한 노동당의 무슨 대표적인 인물이 추미애인 것처럼 또 느껴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북한에서 추미애 전 장관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좋아하지 않는 건지 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북한 모르고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요새 뭐 조작 이런 게 하도 많으니까 한번 추미애 전 장관한테 한번 확인 좀 해보시죠. 실제 저런 일이 있었는지. 예, 요새 딥페이크예요, 설마? 저 사진 자체는 그 저희 언론 그 남한의 언론 보도 사진을 갖다가 언론 보도에 나온 건가요? 언론 보도 예. 사진을 갖다 쓴 걸로 보이는데 어제자 노동신문을 이제 우리 언론사가 이제 노동신문을 받아 보니까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인지 모르고 올렸을까? 대개 이제 북한에서 올릴 때는 북한도 상당한 정도의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모르고 올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죠. 더 이상 많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추미애 전 장관도 본인 사진이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요. 요즘 언론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수리 문제냐 돈이 문제냐 이 사건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 그 술자리에서 후배 폭행했다고 했는데 그거 입마금하려고 돈을 줬다. 그런데 몇 번씩 요구했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거다.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한 거다.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이 문제 제기했는데 결국은 임혜동 씨 본인이 출국 금지를 당합니다. 한때는 친형처럼 돈독했다던 두 사람의 관계를 금가게했던 그날의 그 술집 사건. 서영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후배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혜동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혐의는 김하성 선수에 대한 공갈, 명예훼손 등입니다. 둘 사이 시비가 벌어진 시기는 2021년 2월. 김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계약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울 강남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임 씨는 그곳에서 김 선수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낼 무렵 당시 김하성이 그 제 지인 쪽이랑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김 선수 측은 이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임 씨가 지속해서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달 27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 어제 참고인 한 명을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해당 참고인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야구 선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당시 술자리에 있던 선수 1명을 포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은 조만간 임 씨를 소환해 폭행 의혹 등 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자, 맞은 후배가 지금 고소를 한 게 아니에요. 경찰은 그 맞았다는 임혜동 씨를 출국 금지하고 김하성 선수가 지금 임혜동을 추가 고소를 한 겁니다. 이유가 뭐죠? 네, 상습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김하성 선수 측에서 임혜동 선수를 고소한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입니다. 왜냐하면 임 선수가 다수의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김 선수가 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김하성 선수는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조작해서 이제 언론에 제보했다. 어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참고인 총 5명이 이제 경찰에서 이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김하성 선수도 고소인 진술을 마친 상황에서 임혜동 선수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임혜동 선수는 현재 피고소인 신분인 겁니다. 오히려 지금 고소를 임혜동 씨가 당한 거예요. 자, 폭행 의혹에 대해서 임혜동 씨 얘기도 들어보죠. TV조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얼굴까지 공개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상습적으로 맞은 겁니다.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그냥 저를 폭행하고 2년간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2년 동안 연락을 한 적이 없고 김하성 선수가 올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비밀유지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김하성 선수가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달리 그 이외에 금전 요구나 이런 것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사과를 요구하니까 이제 지금처럼 기사가 나오고 고소가 된 거죠. 그런데 저렇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만 당시 알려진 그 술자리 서로 말싸움도 했었고 이게 일방적으로 맞았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같이 술 마신 사람 얘기는 좀 다르다고요. 일단 문제가 된 것이 2021년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날 그 술자리가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국내 프로야구 선수 A씨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그 A씨가 SBS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뭐냐면 그날 뭔가 좀 술을 먹다가 말다툼이 일어났다. 그런데 임혜동 씨가 막 쳐봐 이러면서 도발을 했다. 쳐봐 했대요? 예, 그래서 A씨, 프로야구 선수 A씨가 말리다가 임혜동 선수한테 맞았다. 그 모습을 본 김하성 선수가 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임혜동 선수하고 이제 서로 힘싸움을 벌이게 됐는데 막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다거나 주먹 다짐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넘어뜨리는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 그래서 뭐 나가서 싸워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던 사람이. 그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이윽고 상황이 진정이 돼서 임혜동 씨가 김하성 선수한테 하성이 형 제가 죄송합니다. 선을 넘어서 형 미안해라고 사과를 했고 그때 사과도 했네. 사과를 했고 김하성 선수도 형도 너한테 말 너무 막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잘 화해가 되고 그 후에 같이 밥 먹고 사우나하고 이튿날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렇게 정리가 된 사건이었다라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돈으로 이제 뭐 이렇게 미안하다 우선 해결하고 다음부터는 이 얘기 발설하기 없기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지켰다는 게 김하성 선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터지니까 지금 야구계에 또 다른 소문이 돌고 있어요. 김하성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메이저리그에 있는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현역 선수가 임혜동한테 돈을 줬대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네, 디스패치 보도로 이제 많이 주목되고 있는 사실인데요. 또 다른 빅리거가 협박을 당해서 임혜동 선수에게 돈을 줬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매체가 빅리거가 누구냐 이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죠. 심지어 스포츠조선 보도를 보면 사실 김 선수가 준 돈은 4억 원이잖아요. 공갈의 피해를 줬다라고 김 선수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 4억보다 더 큰 금액이 또 다른 빅리거에 같다라는 소문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아니 선수니까 대부분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누군데? 이번엔 또 누구인데? 그 얘기 지금 나올 몇 명 안 되잖아요, 리그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한국 선수가 사실 한 3명 정도, 김하성 선수 외에 한 3명 정도를 더 꼽을 수 있어요. 어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투수 류현진 선수, 그다음에 이제 타자 박효준, 배지환 선수 정도가 있는데 예. 이게 너무 이제 메이저리그급이다 보니까 아마 액수도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구계가 어떻게 보면 그냥 노심초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와. 액수도 4억 원보다 이제 더 많은데 과연 또 이게 그렇다면 왜 줬느냐, 폭력 사건이냐, 아니면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건이냐, 이런 궁금증들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유현진 선수나 이런 선수들과의 관련성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한 언론 매체 통해서 나왔는데 돈을 준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포의 차량 난동 사건입니다. 지난달 15일 자정을 넘긴 어두운 시간에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떤 신고였느냐? 이런 상황이었대요. 자, 지금 보시면 두 대의 차량이 빠르게 좌회전을 하고 부딪힙니다. 지금 부딪혔잖아요. 근데 차에서 내리더니 사람이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오는 차를 또 붙잡아요. 그러더니 또 차를 빼앗습니다. 아이고. 그러더니 와, 경찰차가 나중에 저렇게 등장을 해서야 결국 자 경찰차 오네요. 이 달아나다가 이제 겨우 저 도망가는 거 보세요. 지금 저 보통 지금 상황 아닙니다. 자정에 넉 대가 에워싼 뒤에야 저렇게 잡혔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저거? 네, 굉장히 폭력적인 사건인데요. 지난달 15일 자정이 넘는 시간에 석촌역 부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처음에 최초의 어떤 신고는 주유소의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가위 같은 것을 들면서 위협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신고를 했던 피해자들은 재빨리 이 사람을 피해서 차를 몰고 도망을 가는데 문제는 이 50대 남성 A씨가 계속 자기 차를 몰고 쫓아오는 거예요. 예. 급기어 쫓아오다가 이 차량까지 들이받았고요. 결국 이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다가 또 그 다음에 다른 차량 앞으로 가더니 이 피해자들 또다시 위협하고 심지어 운전자를 차에서 내려 끌어내고 나서는 이 차를 강제로 빼앗아서 아까 보신 것처럼 다른 사고 차량, 그러니까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고요. 아이고. 그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근데 에이, 저 또 음주운전 아니야? 아니, 박상희 교수님, 이게 뭐 음주 상태도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 지금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고요. 그다음에 음주 상태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신병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마약을 했나 해서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예.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수에 지금 정밀 검사를 의뢰해 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해자 체포된 A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정체절명의 집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나를 공격한다?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보기에는 망상이 문제인 거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망상 중에서도 편집 망상인데 그동안 정신병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예. 여태까지는 증상이 없었지만 생겼을 수도 있고 여태까지 병원을 안 갔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네.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군요. 갑자기 나타날 수 있죠. 발현했을 수 있죠. 근래에 들어서 발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증상이 있었지만 그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 저렇게 이제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현재는 구속돼서 재판을 넘겨졌다고 합니다. 예, 참. 다음 소식입니다. 비빔밥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외국인들이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구글이 새해를 앞두고 2023 올해의 검색어, 그러니까 올해 가장 많이 검색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식의 레시피였다고 합니다. 야, 아이고, 야, 저 비빔밥.
돌솥인가 봐요. 와, 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요? 비빔밥이. 그런데 지금 어떤 소식입니까? 비빔밥에 관련해서 하재근 교수님. 예, 지금 이 비빔밥이 구글에서 올해 검색어 1위로 뽑혔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음식 조리법 부분에서 그 올해 검색어가 뭐냐면 작년 대비 올해 검색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키워드들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비빔밥이 바로 조리법 부분에서 세계 1위를 했다. 올해 그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올해 최고의 요리 23가지를 뽑았는데 그중에 한 가지로 샌프란시스코의 한 한식 레스토랑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한식 레스토랑. 거기서 파는 물회면 그게 또 23개 중에 하나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런 걸 좋아해요? 물회를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와, 외국인들이 야, 요거 맛있어요 이러면서 그냥 요거 한국에서는 회를 그냥 특히 미국에서는 회 잘 안 먹는데 이게 이제 물회가 되면서 한국의 양념이랑 배소 저거 뭐 비빔밥 말고도 지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면서요? 네, 2023년 글로벌 검색어 순위에는요. 노래 부분에 반가운 노래들이 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도 있고요. BTS 정국의 세븐도 10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우리의 한국 콘텐츠 작년에는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 TV 프로그램은 6위의 킹더랜드, 7위의 더 글로리가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 국민이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판다 얘들이요. 이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요즘에 레슬링을 한다고 합니다. 레슬링을. 너희들 싸우는 거 아니지? 노는 거지? 사이좋게 지내야 돼. 싸우면 안 돼. 얘들아, 사이좋게 먹어. 골고루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후이바가 식탐이 많네요. 아, 대나무를 또 쟤네들이 씹어 먹는다고 그래요. 네, 저도 지금 루이바오 후이밥 너무 보고 싶은데 이제 유치가 났대요. 그래서 엄마 옆에서 대나무를 힐끗힐끗 보면서 입에도 넣어보고 빨아도 보고 뱉어도 보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아직은 5달밖에 안 된 아이들이라서 대나무를 먹지는 못하고 분유를 지금 먹는 수준이래요. 대신에 분유를 먹여주지 않아도 그릇에 있는 분유는 한 그릇 다 먹는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곧 보실 것 같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